10월 15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은 20분간 1대1 맞수 토론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맞수는 유승민 대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대 윤석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듯이 이 토론을 볼 때는 어느 한편에 서서 응원을 한다는 것은 좀 유치한 일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둡니다. 4명을 정말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잘했다. 그랬다가 또 다음에는 이 사람이 못했다. 이런 평가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국민이어야, 그래야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주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먼저 유승민 대 원희룡의 1대1 토론을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이것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겨루는 시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이라는 것은 자연히 목소리, 발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것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그 말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화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도, 이거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와 발성을 보자.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보들이 상대하는, 앞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대상은 1대1 토론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맞수만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자기 자신이 대화를 함으로써 그 둘이 종합을 이룬 그 내용을 청중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맞수 토론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토론을 할 때 그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중을 존중하는 화법일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지 토론의 열기에 빠져서 다소 운동장에서 뛰는 운동선수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 어느 한순간 말을 삼가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번에 원희룡 후보를 봤을 때 저런 정도의 그 목소리와 발성을 가지고 토론에 나왔다니,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말씨는 현재 국민의힘 후보 4명 가운데 유독 높고 빠르고 세고 단조롭습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의 요란스러움은 마치 재래장터의 약장수가 호객행위를 하는 그와 같이 높고 거세고 지나가는 사람의 평온한 상태를 흔들어 깨뜨려 버리면서 자기에게 강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폭력성이 느껴집니다. 그뿐 아니라 말하는 것이 일정한 리듬을 탔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빨 모양의 단조로운 리듬을 탑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다. 말의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가? 학생들이 듣는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5배속 이런 어떤 플레이어처럼 그런 너무나 빠른 그런 속도로 말을 한다. 그래서 본인도 숨을 헐떡이죠. 영상을 보면은 매 순간 본인의 숨소리가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듣는 사람도 같이 숨이 찹니다. 이 말하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이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속도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특유의 목을 꺾어서 털어버리는 이런 말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귀 기울여서 들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씨가 원래 이랬는가? 좀 예전의 영상을 찾아보면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일부러 연습을 했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그 본래의 괜찮았던 그런 목소리와 발성을 인위적으로 그르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에게 있어서 극도로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하면은 바로 이 목소리와 발성이다. 그런데 계속 토론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불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원희룡 후보는 우리 나이로 58살입니다. 중후하다 이런 것을 추구할 만한 나이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동영상으로 일타강사 흉내를 낸다 이러면서 칠판 앞에 서서 그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타강사라는 것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타강사 그게 먹히는 대상은 10대가 되겠죠. 20대가 아닙니다. 10대 청소년 대상이다. 그런데 유권자는 어떻습니까? 18, 19도 있지만 그 나머지 전부가 다 20살 이상입니다. 20살 이상 살아있는 사람 전부 이 연령층이 유권자다. 그러면은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일타강사 노릇이 왜 틀렸는가? 단번에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매력적이다. 어느 면에서 인기가 좋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승민 후보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죠. 그를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가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알아듣는데 큰 문제가 없다. 가끔 경상도 발음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하는 것은 그 목소리가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고운 목소리,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 이런 면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야 당연하겠죠. 글을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자를 씁니다. 말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 기능이 우수한 사람의 말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듣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충족된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그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1대1 맞수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득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얍삽함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 이것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점도 고려는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외모에서 입술이 좀 얇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일 이런 인물이 수염을 좀 길러서 길게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중동 사람들처럼 적당히 길러서 얇은 입술을 보완하면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얍삽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린 아이처럼 좀 동작이 작고 빠른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깨를 딱 펴고 그리고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도 득점할 수 있는 요소다. 그리고 글을 볼 때 그 경제 분야를 자기가 거기에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애국심이 묻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채운다면 그러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채워야 할 게 너무 많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유승민 대 원희룡의 1대1 토론에서 내용을 한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사에 있어서 시사는 살아 움직인다. 이런 면을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핵 공유 여기에 대해서 핵을 공유하면 그 발사권을 누가 갖느냐, 발사권도 넘어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벌써 한참 된 그런 논의거리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지나간 때 그때 홍준표 후보에게 대응을 하던 그 내용 그대로 말하자면 재탕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핵 공유를 할 때 발사권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리마연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지나간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러한 토론이 있고 나서
그 사이에 미국 측에서 좀 새로운 입장이 밖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과의 핵 공유를 미국 측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 하는 찬성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핵 공유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재탕으로는 이것을 포섭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원희룡 후보의 핵 공유 시 발사권은 누가 갖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겉으로 볼 때는 홍준표 후보와 동일한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준표 후보처럼, 과거의 홍준표 후보처럼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이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유승민 후보가 한국은 핵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진일보한 입장일 수도 있겠다 하는 두 번째 경우,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유승민 후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진일보한 주장이 될 것이고,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홍준표 후보와 동일한 주장으로서 틀린 주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두 사람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분간 1대1 맞수 토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의 그 토론에 응하는 자세, 그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숨차게 본인의 무슨 연설을 하듯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암기해온 내용을 아주 잘잘 이렇게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그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다 깊이 있고 세밀한 내용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자세가 좀 안 돼 있고, 그야말로 그 어떤 그 연기를 한다든지, 뭔가를 그 외워서 암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한 내용을 완성품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맞수 토론을 보면 유승민 후보가 훨씬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유 있게 공세를 취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원희룡 후보는 스스로 수세에 몰려서 비명만 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승민 후보를 보면은 이번에 보면 그 결점을 많이 보완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잘 봐야 할 것이, 어쩌면 유승민 후보보다 더 가볍고 더 촐랑대는 원희룡 후보가 바로 앞에 있어서 이렇게 둘이 있으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조금 더 성장한 것처럼 이렇게 착시 효과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더 잘 관찰을 해야 하겠죠. 이번 건만 가지고 본다면은 유승민 후보를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원희룡 후보는 사냥당하는 동물, 사냥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그렇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는 온몸을 달달 떨면서 큰 소리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어떨 때는 좀 시들하게, 어떨 때는 한가해 보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차례가 오면 느긋하게 그 모든 내용을 다 받아쳤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사냥터에서 비명을 지르는 쪽은 사냥꾼이 아니고 사냥감인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높고 톤이 높고 말이 빠르고 이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말을 빨리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리마연에서도 이거를 빠르게 돌려서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을 듣는, 말을 하는 세계에도 레벨이 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혹은 내가 너무 싸구려 시장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빠르죠. 영어는 말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튜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속도의 말은 결코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기보다도 어떤 그 집단이 있을 때 하위 그룹에 속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하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이야기는 당연히 빠를 수 없죠. 내용이 중요한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속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주입식으로 암기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동의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하든지 이런 그 소통을 하는 시간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홍준표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토론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하는 스타일, 말을 하는 방식,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은 가령 비커에 물이 있고 거기에 알맹이가 있다면 알맹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농도가 얼마짜리 물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합시다. 우선 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한 말 속에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게다가 이게 토론이니까 그 들어있는 내용이 상대방을 물러서게 하고자 하는 말이었으면 상대방을 물러서게 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말이었으면 나를 과시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거를 얼마나 했는가. 이게 이제 농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2분 4초, 그러면 124초 이렇게 되겠죠. 2분 4초 동안에
홍준표 후보에게 당신은 말을 바꾸는 인간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말 바꾸기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많이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 말 바꾸기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말을 바꾼다 하는 이것만 본다면 바로 이것은 유승민 후보가 매번 득점을 했던 그 공격 포인트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어째서 홍준표 후보에게 말 바꾸기라는 것을 공격해서 득점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단지 말 바꾸기라는 그 공격이 무조건 통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겠죠. 유승민 후보는 오랜 세월 홍준표 후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지면 같은 그 정치 세력에 있는 동료였다고 할 수 있죠. 좌파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다. 긴 세월 알고 있었다. 경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파란준표, 조국 수홍 이런 걸 가지고 찌르면 홍준표 후보가 좀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찌르는 것이 급소를 공격한 건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를 쓰러뜨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조금 홍준표 후보가 주춤하는 그 정도 효과를 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말 바꾸기를 공격하는데 아주 작심을 하고 급소를 공격하는, 급소를 찔러버리겠다는 식으로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4가지를 쏟아낸 겁니다. 무상급식. 당신이 과거 10년 전인지 한참 전에 그때는 이랬고 그 다음엔 이랬고 그 다음엔 이랬고 그러더니 또 바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무시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 바꾸기로 공격하면서 답을 하라 이렇게 다구친 게 무려 4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이 2분 4초 동안에 쏟아낸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 비정규직, 그리고 군대의 모병제, 또 여성할당제. 보면은 이 정도면 홍준표 후보를 주저앉게 할 수 있다고 여긴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집중 포화를 가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차피 답변을 다 했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답변이 끝난 뒤에도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니다. 당신은 말을 바꿨다. 당신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2번, 3번 말을 바꿨다고 계속 추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떼를 썼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원고를 들여다보면서 원고에 아마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지 원고를 보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집중 공격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2분 4초 동안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했죠. 홍준표 후보는 1분 59초 동안, 짧죠?
5초 더 짧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변명하고 해명하고 답을 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원래는 그 시간이 덜 걸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깔끔하게 질문 4개를 다 방어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자기의 이번 정책, 그 정책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1분 59초 동안 윤석열 후보의 2분 4초에 들어있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내용이 압축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능력의 차이, 저력의 차이가 그냥 단번에 드러나는구나. 이번 1대1 맞수 토론의 성과는 바로 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년간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나 어떤 그 직접적인 행위나 이런 것을 쭉 10년이면 10년을 쭉 엮어서 왜 말을 바꿨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꿨다고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주제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문제라고 한다면 불변이겠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4가지 이것들은 우리의 사회 현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 요구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문제들인 겁니다. 이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공격은 그야말로 헛발질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의 능력의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준비해갖고 온 원고가 그 원고에서 논점을 애초에 잘못 짚었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이걸 수정해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사회 현실이 그리고 국민의 요구가 바뀌어서 바꿨다는 설명을 이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랬구나 하고 수정하고 넘어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패를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망해버렸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적응 능력이라든지 순발력이 없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그 윤석열 후보의 가족, 인척, 이런 그 사람들에게 관련된 혐의, 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죠. 물론 홍준표 후보가 이 질문을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거다. 홍준표 후보도 같은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해를 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를 다루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기에 대한 그 질문 답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필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0월 6일자 뉴스입니다.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월 6일이니까 오래된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이 씨가 둘입니다. 그 중에 한 이 씨가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을 했고, 또 한 이 씨가 바로 그 이정필 씨라고 하는 인물인데 연락 두절 상태다. 나머지 한 명은 김 씨라고 하는데 영장 실질심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은 했다. 그러면 이정필 씨는 기일 연기 요청도 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됐다. 이걸 알 수 있죠.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일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뉴스에 따르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정필 씨는 선수 역할을 했고 김건희 씨는 전주 역할을 했다. 돈을 대주는 전주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왔고 그 영장실질심사를 10월 6일에 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이 씨는 다음 날인 10월 7일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홍준표 후보가 물어본 이정필 씨는 어떻게 됐느냐. 10월 7일에 구인장이 발부돼서 그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월 6일, 10월 7일 이러니까 이 뉴스 나오고 한 일주일 지났죠. 이제 토론회를 할 때가 10월 15일은 시간이 충분히 지난 때인데 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 태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도망갔다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도망간 사건하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건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질문을 하면 항상 동문서답을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습관인지 아니면 본인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딴소리를 한다. 우리가 오늘 많이 확인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한 데 대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받고 도망갔다. 아마 별건에 별건을 막 만들어서 뭐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수사받을 것은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는 이름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마구 비호하고 있죠. 검찰에 가서 조사받았으니까 아주 착하다. 그겁니까? 관계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지나치게. 3번, 4번 해가면서 그 사람은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정을 모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는 그냥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 왜 저러지?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냥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니면 뉴스를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러면 될 건데 그 사람은 조사를 다 받았다는 거를 막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조사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게 편드네. 그랬죠.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토론에서 도덕성에 대해서 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하자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이게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은 이 사람이 그런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 그 수사에 협조하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혐의가 있다가 나중에 그 유죄의 증거를 발견 못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리걸 마인드고 그 다음에 리걸 마인드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덕감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막 변명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윤석열은 무죄다. 이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바짝 긴장을 해 있었던지 아니면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든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조사를 다 받고 도망가면 설령 별건 수사를 만들려고 별건으로 엮어 넣으려고 해서 그래서 수사 다 받고 도망가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별건으로 사람을 엮어 넣는 수사관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도망갔다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도망이라는 말이 애초에 성립이 안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막 변호했던 것은 잘못된 편들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간 것은 수사기관에서 불렀는데 도망간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불렀는데 도주한 것이죠.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호부터 편들기부터 하고 나서는 거는 본인이 그래야 할 정도로 쫓기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부주의한 겁니다. 좋은 성격은 아닌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검찰에서 다 자백했다고 한다.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큰 소리로 만일 그랬다면 내 집사람은 벌써 소환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게 제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결국은 범죄자의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람 마음이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 토론을 보면서 여기가 혹시 형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그런 그 조사실인가, 형사 피고인을 심판하는 형사법정인가, 저 사람은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인가, 이런 참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김건희 씨를 벌써 소환했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월 7일 SBS 뉴스, 이건 좀 지났죠, 토론보다는. 거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이 씨가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구속이 됐다. 그래서 김건희 씨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본다. 이런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말처럼 아직은 소환하지 않은 것 같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직 소환은 안 됐다. 뉴스는 뭐 이렇게 임박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들었죠. 요즘 윤석열 후보는 가는 데마다 자기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그래서 뭐 수십 건 이렇게 그 혐의를 받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수십 건의 그 의혹이라든지 혐의, 또 뭐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혹은 재판을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후보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그때부터 유명해졌죠. 그때 한 일이 무엇인가? 윤석열 지검장은 물론 그 박영수 특검에 가서도 일을 했고 또 나중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도 했는데 적폐 수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극찬을 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걸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좀 나중 일이지만. 그래서 윤석열 씨가 서울 그 중앙지검장일 때, 그 다음에 검찰총장일 때,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정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중앙지검장일 때 무엇을 했느냐? 적폐 수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적폐 수사라는 것은 나는 물론 윤석열 검사가 검사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뭐 정도의 차이는 지금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고 그 자체가 자기의 임무였다. 수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폐 수사는 뭡니까? 이 보수 대중의 가슴을 후벼 파는, 보수 대중이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아프게 한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적폐 수사라는 것은 보수를 지킨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수를 지킨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적폐 수사가 문재인 민주당과 싸운 것도 아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문재인 민주당과 싸워서 보수를 지킨다든지 헌정 질서를 지킨다든지 하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이건 맞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문재인 씨에게 충성을 했죠. 그때 청와대 갔을 때도 그랬고, 문재인 씨도 이 총장을 믿는다 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정말 꽃길만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 생각에는. 윤석열 씨가 자기의 운명이 뒤바뀐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하고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법에 따라 했지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멋대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또 뭐 반은 믿고 반은 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일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조국 수사를 윤석열이 지휘했느냐? 그거 안 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한 게 아니고 다른 검사들이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둡시다. 그러면 조국 수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밑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때 나서서 조국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막지를 못한 겁니다. 뭐 나선 적이 있느냐?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죄라면 그건 조국 수사를, 조국을 유절내려고 하는 그 수사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못 막았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막고자 나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조국이 있을 때는 자기를 지키려고 했고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을 손발을 묶어서 이것 좀 그 조국 수사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들어왔을 때도 뭐 내내 같은 기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법무부 장관, 뭐 누가 됐든 시기에 따라서 그들이 한 거는 뭐 가장 그 핵심 인물은 추미애 장관이겠죠. 윤석열 총장 밑에 있던 검사들, 그때 정말 이게 검란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시기마다 이번에 그 누가 어디로 옮겨질 거다, 누가 지금 수사에서 손을 띨 거다, 뭐 이거 뉴스에 계속 나왔죠. 그들이 누구냐? 우리는 허울 좋게 윤석열의 부하, 윤석열의 신복 막 이런 말을 했지만 아니 그냥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 검사들, 법대로 한 검사들, 그들이 다 쫓겨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들을 지켰느냐? 못 지켰죠. 다 잘려나갔습니다. 다 먼 데로 가고 또 뭐 연령 정년 해가지고 사표 쓰고 무더기로 계속됐죠. 윤석열 총장이 뭐를 해줬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조국을 치지도 않았고 이 법대로 한 검사들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 윤석열은 이미 이때 영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투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땠는가? 현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실에 위패라고 그러죠. 갇혀버렸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이거를 추미애 장관이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이름뿐인 총장이었습니다. 법대로 했던 검사들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말 많았죠. 법대로 한 검사들이 제 손으로 사표 쓰고 나온 게 몇입니까? 그리고 외지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출세의 길에서 멀어져 버린 그런 검사들이 몇입니까? 왜 우리는 그들을 잊고 윤석열만 바라봤던 것일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와 관계없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무부 장관,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 측에서 윤석열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3월 4일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기억이 나는 것은 올 7월 17일 재헌절에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웬 비석을 끌어안고 눈물쇼를 했다. 그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헌법 정신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 바로 그거다. 정말 그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는 중앙지검장 때 보수를 지키거나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적폐수사만 했습니다. 검찰총장 때 법을 지킨 검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국 수사를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다가 힘을 빼면 힘이 빠진 대로 있다가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사표 썼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패배한 패장이라고 여기고 있을까? 그러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할 때 보니까 박영수, 문재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법을 어겼다. 처벌해야 한다. 이 말을 똑부러지게 못하더라 하는 기억이 납니다. 이거 쉬운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 미적미적거리면서 딴소리를 돌려가면서 하는 그 모습이 자기 장모, 자기 아내를 방어할 때 하고 똑같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 절대 넘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문재인, 박영수를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당신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이 궁금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서 보수의 땅에 왔는가? 문재인 민주당과 싸운 적이 없는데 어째서 왔는가? 사실 윤석열 후보는 자기는 많이 맞았다, 많이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그거 다른 말로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이러고 보니 좀 전에 윤석열 후보가 아직 검찰에 있던 시절에 리마연에서 그 토사구팽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떠오릅니다. 그렇구나. 윤석열 후보는 바로
토사구팽의 피해자로구나. 그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민주당 편에 윤석열 씨가 어떤 타격을 가했는가? 지금까지 보면 없어 보이죠. 실제로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성윤 씨, 그 당시에 뭐 맞서 있다. 법무부의 그 직통으로 해갖고 윤석열 총장에게 저항을 하고 그와 다른 쪽으로 명령을 내리고 했던 이성윤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김오수 지금 검찰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는 피해자구나. 피해자로서 우리에게 와 있구나. 그는 패장도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이러니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부인하고 장모에 대한 수사도 정치 수사입니까? 이제 그것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하는 수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답변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번 그 토론을 보면 정말 형사법정에서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저의 장모가 기소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모른 게 아니다. 그 이제 수사기관이 이겁니다. 그 장모의 그 혐의, 그거를 수사기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조국 수사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다 했다. 본인이 조국 수사했다고 자꾸 하는데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사건화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결국 문재인 민주당에서 봐준 거냐? 역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 주장에 대해서. 누가 고소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이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인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내가 조국 수사를 하니까 그거를 인지해서 기소를 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의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얘기 관두고 지금 보면 혐의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결과는 그게 정말 맞는지는 이제 재판까지 수사하고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혐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은 알고도 수사를 안 했고 알고도 입건을 안 했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기소를 했다. 기소는 이제 법원에까지 간 거죠. 검찰에서 유죄의 심증이 있다. 이래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행을 했어도 수사 안 하는 것이 그게 내 가까운 사람 일이면 그게 옳다는 겁니까? 그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법대로 임무 수행을 했다는 평생이 검사의 생활로 가득했다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 그 피해자가 고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형사범죄인데? 이런 형사범죄는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법으로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째서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집안, 자기하고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뭐 이런 데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주장하고 있죠. 바로 그런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가면 뭐 아내나 장모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혐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유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 간단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랬죠. 장모건 아내건 그거야 법대로 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편들기를 하고 나서고 리걸 마인드가 도무지 없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 장모 사건은 그러면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펄펄 뛰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말이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불기소를 했고, 검찰에서 입건을 안 했고, 그리고 5년 전, 6년 전에 또 어떤 사건은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했지만, 이거는 또 앞에 거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벌성이 없다 이랬고, 이제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자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시효가 남아있다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고소한 사람도 없었다. 아주 계속 그러는 것이죠. 고소한 사람이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놔뒀다 이러면서 조국 수사를 하니까 그 옛날 거를 다시 꺼내서 또 수사를 하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말이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 6년 전 사건을 꺼내서 다시 수사하는 법이 있습니까? 막 이랬죠. 토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럴 만한 사연이 있더라. 그 8월 26일자 뉴스를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모 사건에 이제 같이 동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상당히 무겁게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아예 입건도 되지 않았다. 이제 이 입건이 되지 않은 거는 보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공동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나는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동업자들한테서.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지 말자. 그래서 아예 입건을 안 했다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특혜다.
뭐 거의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 공범에게 책임 면제 각서를 써준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서고, 이런 문서는 효력이 없는데 그걸 보고 파출소에서 이 사람만 쏙 빼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2020년 4월에 수사를 재개했고, 그해 11월에 사기 혐의 이래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주장처럼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재판에 가면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주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재 정권이 한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뭐 또 다른 사연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럴만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모가 1심에서 그 실형 선고 받은 그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보석으로 나왔다. 고등법원이 1심 재판이 제대로 심리 안 했다고 했다. 이게 이제 토론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대로 알아둡시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더구나 전직이 검찰총장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국민이 잘못 알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1심 재판이 제대로 심리가 안 됐다고 하면서 보석으로 내놨다, 이렇게 알아듣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죠. 그랬는데 고등법원 이거하고 관계없이 아무튼 그 무죄여서 나온 게 아니고 보석으로 나온 겁니다. 보석 결정이 나와서. 보석이라는 것은 보증금부 석방 제도 이거죠. 돈을 대신 묶어놓고 석방이 된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보석 결정이 났다는 게 이 사람이 억울하다, 무죄다,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이 1심 재판이 제대로 심리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1심 재판이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고등법원이 보니까 이 장모 최 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이걸 제대로 심리를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뜻을 알겠죠? 보석의 의미라든지 1심 재판이 뭐 심리를 안 했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명확히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 대한 다른 혐의,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뉴스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최 씨는 또 현재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 그래서 의정부 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8월 26일 현재 상황입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서 땅을 사면서 동업자인 안모 씨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은행에 350억 원 남짓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0년 3월에 기소가 됐다. 그거 이외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혐의가 너무나 명확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뉴스입니다. 관측이 어떻다 하건 말건. 그래서 법원에서 결과가 나와야만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 하고 믿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보석, 거기에 대한 기사도 보기로 합시다. 이게 9월 9일 MBC 뉴스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2달 만에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억여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초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한 달 뒤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래서 보석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같이 명령을 한 내용들이 여기 보도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증인이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과도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허가 없이 해외에 출국해서는 안 되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이것이 보석 석방의 내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뉴스까지 살펴봤는데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간단하게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윤 후보 장모님 사건 같은 거는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 각서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사상의 문제다. 형사상으로는 이거를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말처럼 몇 년을 그냥 괜찮다 하고 뒀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꺼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예 법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국민을 속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이런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혐의가 진짜일까? 이 사람이 정말 유죄일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국민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고하는가? 우리는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설령 윤석열 후보의 아내나 장모가 어떤 혐의를 받고 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된다 하더라도 또 최악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들과 윤석열 후보는 다른 인간이죠. 서로 다른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봐줄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우리는 남남입니다. 우리 몸이 다른 몸이니까 이런 소리 하면 돌 맞겠죠.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거 자기가 저지른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본인은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원래 이렇게 세상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바득바득 변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대 그거는 참 유감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이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이구나. 리걸마인드가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윤석열 후보가 매력이 있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아내와 장모가 입건이 되고 피고인이 되고 그런 거지. 윤석열 후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자신도 혹시 그러고 있는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어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지금 편드는, 심지어 그 도망간 사람까지 편을 들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장모,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설령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입건을 안 하고 있으면 입건 안 한 살인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지난번에 입건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입건하냐? 그때 살인해도 괜찮다고 했으면서 똑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거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에서 그리고 전국에 그냥 생방송되는 생방송이든 뭐든 하여튼 방송되는 거기에서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지했던 분들은 참 속상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말로 자기 아내나 장모의 이런 것이 이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윤석열 후보가 관계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거 가족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서로 경제 생활을 달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경제 생활만 따로 하면 그러면 아내도 책임 안 지겠다. 그야 경제 생활 따로 하죠. 우리는 부부 별산제니까. 이거야말로 범죄자의 마인드가 아닌가. 그러면 정말 김건희 씨를 버릴 건가? 궁지에 물리면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죠. 범죄자들이 형사법정에서 요거 한 걸음만,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죽는다 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모렴치하게 정말 인간적으로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로 자기 비호를 합니다. 마치 그런 심리 상태 같이 보였다. 염치불구하고 자기들 빼고 세상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도덕성을 검증하자고 하는 데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봤던 것이죠. 아마 윤석열 후보가 그 문제의 핵심을 또 잘못 파악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는다 소리를 듣는다. 우리도 많이 봤죠. 지금까지 토론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행사가 있을 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참 동문서답 많이 합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뒷골목 깡패처럼도 보였습니다. 뭐 몸을 건들거리면서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게 내가 당신 얘기 많이 들어줬잖아, 이런 식의 말도 했습니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태도가 불순하고, 좀 그 나이나 적었다면, 지금 뭐 어차피 나이 먹을 대로 먹었는데 나이만 좀 적었다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그 토론 태도를 보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 자기 자신의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데, 원래 이 정치인들은 하도 여러 번 검증을 받기 때문에 소소한 잘못을 하면 거기에 그냥 걸려서 끌려 나옵니다. 10월 7일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그 사람이 자기가 경찰 수사를 받던 2012년 당시에 윤석열 후보,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에 있었죠. 그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바로 이제 이 건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윤우진 씨 자신은 스폰서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됐고, 이와 관련해서 윤우진 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또 최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내용도 참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 그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를 받는데 로비를 한다, 이런 명목으로 여러 번 해서 6억여 원을 받았다, 이게 혐의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이러니까 또 찜찜한 거죠. 안 그래도 성남시 주택 택지 개발하고 한 이 사건도 있는데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를 했던 돈 받은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말로는 이렇게 해서 김건희 씨하고 윤우진 씨가 이제 다른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제 소환이 될 거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여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걸 생각하면 더 늦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조사를 좀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10월 7일자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설령 자기의 가족이나 인척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번에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불합격을 했다,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국민의힘 1대1 맞수 토론을 보면은 이제 총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누가 잘했는가? 이렇게 그거부터 밝히는 게 좋겠죠.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를 각각 1대1 맞수 토론에서 승자로 평가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유 있게 공세를 취했고,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비유컨대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시작할 때는 뭐 모르겠는데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경과되면서 점점 그 마음의 여유를 잃고 스스로 초조해하면서 수세에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방어를 하기보다는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는 그냥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그 사냥당하는 동물 같은 그 사냥감의 그 상태에 놓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시간을 이렇게 앞에 자기가 말한 만큼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전광판이 있었죠. 근데 얼마나 말이 많았느냐 하면은 자기 시간이 홍준표 후보하고 5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주고받고 하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는 그만큼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 그 시간을 꿔줬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랬더니 빌려서 이 발언을 막 하다가는 나중에는 시간을 꾸겠다는 말도 없이 자꾸 홍준표 후보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야 이제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이 1대1 토론, 이거는 멱살잡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상대가 말을 하면 중간에 끊고 끼어들고, 그리고 한 말을 막 반복해 가면서 소리치고, 그건 아니다, 그건 정말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편드는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토론 과정에 막 헛웃음도 웃고 비웃음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한심하다는 식의 어떤 의성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토론 시간 동안에 막 쫓기고 궁지에 몰려서 그렇게 결사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페이스를 잃은 것이죠. 이런 대목에서 페이스를 잃게 되면 그러면 그냥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걸 잘 다루는 게 홍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보를 취합하고 사전 원고를 준비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한 4가지 정도 공격했다고 소개를 했죠. 그런데 그게 핀트가 다 어긋났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말을 바꾼다, 이렇게 비판을 안 그래도 윤석열 후보 말고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과거에.
그러니까 요번 그 예비경선 기간에. 그런데 그건 언제 쓰는 무기냐? 원포인트로 즉흥적으로 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20분이나 시간이 있었죠.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치면 그야 당연히 역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말 바꾸기에 그냥 취약한 사람이다. 이걸 진심으로 믿고 과거부터 말 바꾼 거를 그냥 계보를 쫙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이거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 공격할 때 발굴한 그런 테마기는 합니다. 그 이야기했죠.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였다. 그 윤석열 후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애초에 아니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20마디로 공격을 하면 홍준표 후보는 단 한마디로 이걸 깨버린 겁니다. 이번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윤석열 후보는 시간만 많이 쓰고 홍준표 후보는 시간이 남고 이렇게 된 거죠. 홍준표 후보를 작정하고 흠집을 내려고 그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 이게 모두 실패해 버린 겁니다. 이거를 권투시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체격이 훨씬 좋죠. 아주 크죠. 그런 윤석열 후보가 링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래 겨우 잽을 몇 번 휘둘렀다. 이렇게 본다면 그게 가서 적중하지도 못했죠. 이번에는 허공에 휘두른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홍준표 후보가 그냥 정면으로 펀치 한 방을 먹여서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든 거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덩치가 큰 또 인기 투표 1위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는 그 실체는 라이트급 선수였고 홍준표 후보는 헤비급 선수였다. 이거는 유승민 후보도 이번에는 결과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윤석열 후보의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저 사람은 셀 거야.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대선에 나가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이길 거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 있던 그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부 혼을 내줄 거야.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경량급 선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주먹은 파워가 없다. 그는 펀치도 날리기 어려울 거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훤히 보였던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마스 토론을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처음으로 홍준표 후보도 파괴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의외로 주먹이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또 착시 효과는 우리가 거르고 가야 하겠죠. 홍준표 후보도 몸집은 크고 그 실속은 없는 그런 윤석열 후보 앞에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그 강점이 돋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고 앞으로 조금 더 제대로 지켜봐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그리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 왼쪽으로 가면 음수 이렇게 표현이 되죠. Y축을 봤을 때 아래쪽으로 가면 음수, 위쪽으로 가면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밝은 세상은 어디에 있느냐? 일사분면에 있습니다.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양의 정수로 쭉 돼 있는. 그런데 원희룡 후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3, 4분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X축에도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고 Y축도 마이너스 쪽 아래로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그 1대1 말수 토론을 살펴봤는데 주의할 것은 한 번으로 단정 짓지 말자. 어느 한 사람에게 애착을 갖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토론이 있겠죠. 그때는 1대1 맞수 토론을 하면 그 상대를 바꿔서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서 할 때도 지금과 같이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돋보이는 이런 플러스 요인이 앞에 이렇게 부각이 된다면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이 상층부에 그 원희룡, 윤석열 후보가 하층부에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두 단으로 일단 나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도 그러면 그런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이제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 왜냐하면 상층부에 있는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것이니까. 다음번에 이게 고르게 개선이 되면서 다시 바뀐다면 또 4명을 주시해 봐야 되겠죠. 누가 우수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토론이라는 거를 볼 때 겉보기에 소리가 높고 아주 말이 빠르고 보통 말이 빠르면 말 잘한다 이러죠. 근데 그것은 대체로 비전문가들 그리고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세계 거기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높고 또 말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 그 일정 시간 안에 들어가는 그 어휘의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사냥꾼인 게 아니다. 이제 아시겠죠? 사냥할 때 사냥꾼이 소리를 지르느냐 사냥감이 비명을 지르느냐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겁이 많다. 그런 게 이런 좀 큰 싸움판 이런 데서는 원칙이 통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군중이나 SNS에 있는 인기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파워게임을 알아볼 눈이 없는 것이죠. 리마연의 여러분은 제대로 꿰뚫어서 보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